네,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을 하면서 다시 관세 이슈가 좀 부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트럼프는 EU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7월 9일로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네, 관세 이슈는 진정이 됐지만 이번 주에 FOMC를 비롯해서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 챙겨봐야 할 지표들도 있고 이벤트들도 많습니다. 먼저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지금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월 FOMC 이후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에도 큰 변화라기보다는 무역 협상이 있었지만 미중 무역 합의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보편 관세 10%가 부과된 부분들 이것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좀 스탠스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장은 올해 2번 또는 한 번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26년에도 2번 금리 인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서 상당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선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연준 위원들 발언 중에 매파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만 보여줘도 시장은 좀 안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FOMC도 있지만 지금 PCE 물가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실물 지표는 좀 안정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4월의 PCE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4월 PCE 전망은 4월 CPI에서도 봤듯이 조금 3월보다는 좀 둔화된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좀 불안한 것은 3월 CPI는 유가라든지 이런 영향이 좀 컸다면 이번에는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면서 예상보다 좀 높으면 어쩔까라는 좀 우려는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E 둔화세는 유효하지만 관세라든지 이런 영향들이 PC에 좀 더 반영되게 된다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둔화 속도가 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경계하고 있고요. 한편 같은 날 소득 소비 지표도 전월 대비 변화율이 나오는데 이 또한 3월 대비 좀 둔화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물가 둔화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예상했던 속도만큼 더 둔화되지 못한다. 2%대 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커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심리가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좀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채권금리도 많이 올라오고 금리 인하 기대도 많이 후퇴하면서 이런 걱정들을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자극하는 변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둔화, 경기 둔화, 소비 둔화가 좀 지속적으로 되는 가운데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둔화도 속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다. 연준의 양대 책무인 고용 시장 현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감소하기도 했고 고용 시장 여전히 양호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웠던 시장이 좀 식어가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준이 액션을 취할 만큼 급격히 악화될 것인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좀 부정적인 뉴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쿨다운되는 과정은 맞는데 지금 또한 경기가 그리고 고용이 소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사이클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취업자 수도 13만 명대로 지난달 17만 명대에서 좀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서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텐데 금리 인하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좀 확신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 경기, 고용 모두 둔화 흐름이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자극할 만큼의 흐름인지 계속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들이 당분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와 고용은 그래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낼지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29일 이번 주에 좀 미국의 1분기 GDP 수정치도 나오는데요. 1분기 앞서서 속보치 나왔을 때 좀 시장에 충격을 주긴 했었는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상향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0.3이 나왔잖아요. 전년 대비 연율로 해서. 근데 그 영향이 그중에 마이너스 4.85%포인트가 순수출 때문입니다. 순수출이 없었다면 꽤 좋은 성장을 보였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숫자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수입이 더 늘어나서 마이너스 폭이 커질 수도 있는데 더 주목해서 보실 부분들은 1분기 GDP 안에서 소비 항목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8, 1.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많이 하향 조정된다거나 상향 조정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경기 둔화폭이 커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 한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금 매파적인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들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나쁘지 않은 그림들을 시장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는 그림,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물가 지표도 세부 지표로 발표되는데요. 물가 지표는 또 이 또한 상향 조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향 조정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그림들이 소비가 하향 조정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살아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소비도 좀 올라오고 물가 전망도 또 상향 조정되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제는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후퇴됐고 연준의 점도표까지 스탠스가 후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또는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더 들어온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만큼의 변화가 있다면 시장은 오히려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 후퇴는 시장이 좀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 변동폭이 상당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심리랑 수급 때문에 움직인 거라서 네. 저희가 좀 예상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너무 좋다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가 2번이 아니라 1번 이하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변하면은 금리가 내려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건 맞지만 네. 이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심리 그리고 수급 변수가 채권금리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계속 경제지표 결과들을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심리 수급 변수에 따라서 등락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방향성입니다. 네. 채권금리가 급등락을 한다고 해서 채권금리가 이제 상승 방향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망, 전년 대비 전망이 0.9%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이 1분기에 마이너스 0.3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2%거든요. 이 성장이 0.9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물가도 지금 등락이 좀 부담스럽고 엇갈리곤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상승은 아니거든요. 즉 경기 둔화 플러스 물가 안정이라는 방향성을만 놓고 본다면 채권금리가 4.75 모르게 10년물 기준으로요. 5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지금 수준이 고점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채권금리가 울퉁불퉁하게 내려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채권금리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난주를 기점으로 10년물이 4.5를 넘고 30년물이 5%를 넘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분기점을 넘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거든요. 4월 초에는 이게 신용 리스크로 확산되면 어떨까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3월 FMC 이후에 4월부터 연준의 QT가 줄어든 영향으로 이런 신용 위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임계치가 조금은 올라갔다 또는 임계치가 좀 시장이 불안 요인들은 좀 진정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4.5, 10년물 4.5, 30년물 5%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시장의 큰 흐름들을 바꾸기보다는 지금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불편한 구간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대선 직전에 또 열립니다. 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지금 기준금리 컨센서스를 본다면 거의 100%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네. 있습니다. 뭐 기정사실화된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상 외의 액션을 취하면 어떨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리고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리고 교역에 대한 리스크들을 선행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자금 추경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재정 정책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좀 후퇴시킬 만큼의 그런 부담스러운 흐름들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원달러 환율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원화가 일방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원화 약세가 더 세져서 원화가 불안정해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내려왔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5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충분히 가능하고 더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100%까지도 올라와 있다. 이미 뭐 시장에도 이런 전망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실제로 금리 내린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되긴 할까요?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는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리 인하를 멈췄던 기간에서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경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의 정책 지원금들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는 폴리시 믹스라 보통 그러거든요. 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들어오는 구간들을 폴리시 믹스라고 하는데 중국 그리고 독일에 이어서 한국까지도 폴리시 믹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 소비가 조금 더 살아나는 그림들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런 그림들은 아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증시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경우 오히려 원화 강세 압력을 높여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번 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에 따른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그림들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실적은 워낙에 지금 눈높이가 높은 상황인데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전망하시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뭐 실적은 예상보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몇십 %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게 이제 한 자릿수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를 내는지도 중요하고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내놓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을 보면 분기별로 계속 성장을 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라든지 AI 반도체 관련된 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신제품 출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매출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또 관세로 인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게 어느 정도 실적 가이던스에 녹아들지가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은 이미 지난 것이고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향후 흐름들, 먼 흐름들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매출 그리고 관세에 대한 영향들이 아마 이번 실적 시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이제 30배 수준이거든요. 한때 뭐 40배를 넘는 밸류에이션 레벨이었었는데 지금은 20배까지 갔다 30배로 회복한 상황인데 이 30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줄지 그리고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흐름들을 벗겨내줄지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정점에 비해서 지금은 좀 낮아져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상원 논의는 지켜봐야겠지만 세액공제 축소 가능성도 나오고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려가 큰데 부진이 좀 더 길어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 레벨 다운되는 과정에서 관세, 업황 불안, 실적 불안, 거기다가 IRA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많이 산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함에 따라서 주가를 회복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미국만 바라보시는데요.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과 유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폴리시 믹스 국면에 들어간 중국과 유럽, 특히 독일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업황이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불안감들을 선반영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전기차 판매라든지 수요가 얼만큼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연됐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림들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트업체 같은 경우는 진짜 전기차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되겠지만 소재 쪽들은 조금 다른 세트업체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안정되게 된다면 유럽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들이 좀 움직임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2차 전지는 일단 소재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세트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유럽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부진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소재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5월장을 돌아보면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던 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계업 정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이랑 방산,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이 올랐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말해서 뭐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계속 달릴 수 있는 업황, 실적, 동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선, 기계, 방산, 플러스 알파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저점에 잘 사신 분들은 그냥 두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잘 가는 업종들은 계속 잘 가고 소외주들은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둘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들, 그리고 종목별로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많이 올라오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좀 과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상승 피로도가 많이 누적됐거든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목을 좀 보셔서 MACD 오실레이터나 스토캐스틱 같이 기술적 지표들을 한번 보시면은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 기술적 지표들이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올라가곤 있지만 상승의 힘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과열이 좀 시키고 갈게요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방향성 자체, 중장기 추세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까지도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열기를 좀 식혔다 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오늘 워낙 조선이나 이런 방산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신다면 신규 투자하신 데는 지금은 좀 가격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다음 주면 대선도 있는데요.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뭐 정책은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앞서서 이제 뭐 폴리시 믹스 기대감을 전해주기도 하셨고 정책 수혜 업종은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유력 두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AI입니다. AI 관련된 산업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조성을 하겠다, 기금을.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AI 관련된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이 좀 시급하죠. 지금 내수도 많이 침체된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리고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수 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최근 내수 관련주들은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좋은 그림들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된 흐름들을 좀 식혔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외로 강한 반등을 보인 내수주들 충분히 매력적인 흐름까지 더 올라갈 수 있고 중기 흐름들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뜨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이 확대가 되면서 내수도 그래도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 위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그래도 조금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환율 동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 물가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좀 차별화되는 것은 이전과 좀 다른 흐름입니다. 달러 흐름을 보려면 특히
특히 유럽과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24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미국은 3% 성장, 유럽은 0.5% 성장이었습니다. 둘 간의 격차가 2.5%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4분기를 보면 전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0.9% 성장, 유럽은 0.7% 성장. 즉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2.5%의 성장 격차가 올해 4분기에는 0.2%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진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본다면 달러 약세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보게 된다면 뭐 금리 인하도 좀 주저주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도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는 데 반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게 들어온 중국, 독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부양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경기 방향성 플러스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좀 엇갈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달러 약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90포인트 초반까지도 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원화 강세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놓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24년 10월 저점을 깼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년 10월 저점이 1,308원이거든요. 그런 레벨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초반까지 좀 언더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1,300원을 일시적으로 깰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좀 더 지속되고 달러 약세 압력과 원화 강세 압력이 좀 더 지속되면서 한국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1,300원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지금 환율대는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수급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순매수는 하고 있지만 아직 뭐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언제쯤 좀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죠. 네. 지금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보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책 수혜주 또는 내수주, 네. 약세 업종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해 가장 피해를 보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업종들 이렇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좀 빠르게 해결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아마 7월 달이 되긴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6월 3일 날 대선 이후에는 그런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 보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에는 좀 더 안정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집니다라고 했더니 또 이제 수출주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수출은 미국의 100%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위안화의 환율 그리고 유로화의 환율 관계를 보게 된다면 18%를 좀 상회하는 미국 수출 비중이 조금은 원달러 환율 때문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중국, 아세안 그리고 유럽 수출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이 세 나라도 원화 약세와 맞물려서 자국 통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일부 좀 약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적이나 업황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면 그 실적에 대한 수출주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보다는 아마도 외국인 수급 개선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고 1,400원을 이탈하면서 외국인 수급은 점진적으로 좀 매수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1,400원 초반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명확해지면서 국내 시장 수급에는 우호적으로 되고 시장 반등에는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돌아오게 된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을 좀 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섹터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쏠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좋은 쪽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매수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 전환들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기존에 잘 나갔던 업종들 중에서는 좀 가격 부담이 있는 것 좀 매도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통신 그리고 소매 유통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조금은 이탈한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소외주와 강세주 간의 업종 수익률 차별화가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강세 업종들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소외주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말들이
있죠. 지금은 달이 차는 과정이라서 이쪽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강세를 이어왔고 많이 오르는 업종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보다 좀 더 우호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아마 소외주, 수출주, 경기 민감주들에 좀 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6월 3일 대선 그리고 7월 중에 한미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외국인 수급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죠. 2640선까지 올라왔다 좀 쉬고는 있는데요. 지금 뭐 소외 업종들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좀 더 탄력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코스피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아마 6월 달에는 2,700을 넘는 그림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올해 전망을 하면서 상반기로 예상했던 흐름들이었던 3,000선 돌파 시도가 하반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하려면 네. 아마 소외주들이 좀 더 네.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갔던, 가지 못했던 낙폭이 과다했던 소외 업종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수도 지수지만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6월장인데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뭐 종목 장세라든지 네. 아니면은 소외주와 주도주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흐름들은 아마 6월 3일 이후 그리고 7월 지나면서 좀 더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1분기, 길게 가면 2분기까지는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형주나 아니면은 시장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인터넷, 제약바이오 같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게 된다면 그동안의 종목 장세가 조금은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겠죠. 그렇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이 대형주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대표 업종과 대표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가는 쪽을 뭐 따라가기보다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더 가져보시는 게 하반기 수익률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로 가면서 소외됐던 대형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